보시면 브라켓 부품의 경우는 베이스 부품처럼 아래로 역시 홈이 있어요. 그죠? 문제는 얘를 웍스에서 이제 작업할 때 현재 베이스 부품을 이렇게 어셈블리 상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베이스 부품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가 바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셈블리에 베이스 부품이 배치된 요 면을 부품 삽입 밑에 있는 새 파트를 눌렀을 때 스케치면으로 선택하면 딱이겠죠? 예. 이해되셨죠? 예. 응? 자, 그러면 부품 삽입에 새 파트 들어가서 요 면을 평면을 선택해 달라고 그럴 때 제가 커서로 마우스 포인터로 지시하는 요 면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스케치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면의 수직 보기를 한번 볼게요. 어머, 제 건이 이렇게 확 돌아갔네요. 바닥홈이 제 거는 위로 보이게 돼 있어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이거는 제 거는 이게 방향이 요렇게 뒤집어져 버려 가지고 뭐 요렇게 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자, 요거는 뭡니까, 베이스 부품을 만들 때 돌출 방향에 맞춰 가지고 좌표계가 여기 뒤집어진 상태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거를 돌리는 거를 해볼게요. 돌리는 거를 하는데 Shift 키를 눌러서 요렇게 한번 돌리고 방향 위로 가는 화살표죠. Shift 키와 위로 가는 화살표를 같이 누르면 90도 단위로 돌아가나요? 90도 단위로 이렇게 돌려서 결국 180도 이렇게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할 때 스케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렇게 요 모서리들은 이미 베이스 부품에서 작업한 모서리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이거를 가져오는 기능은 스케치에서 뭘 쓰면 되겠어요? 요소 변환을 가지고 따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소 변환으로 따오는데 여기에서 좌우측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 모서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못따기, 조립 방향 못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모서리 선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따올 때 안쪽에 있는 모서리 따고, 요 안쪽에 있는 모서리를 따고 나머지는 요렇게는 요소 변환으로 그대로 따도록 할게요. 자, 요소 변환 요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땁시다. 피드백으로 모서리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보시면서 따세요. 괜히 면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들을 땄으면 얘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내가 스케치 도구를 활용해서 따온 것들, 그린 것들만 보이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아이콘에서 음영 처리로 바꿔놓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라? 이거 선이 아래가 되게 길게 따졌어요? 요거는 요소 잘라내기에서 코너를 이용해서 안쪽 방향을 클릭해 가지고 요렇게 코너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음영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건데. 아, 요렇게 해볼까요? 아, 얘는 더 헷갈리죠, 이렇게는. 자, 어떻게 땄는지는 확인되셨나요? 자, 일단 그러면 요소 잘라내기 코너로 해서 얘네를 정리를 합니다. 여기 끝점들은 정의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이 끝점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니 당겨 두세요. 자, 요런 식으로 끝점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옮겼어요. 올렸어요. 이렇게 당겨 올렸어요. 자, 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봐야 될 거는 과제 도면에서 실측을 해봅시다. 얘에서부터 얘까지 이렇게 전체 높이가 얼마가 되나요? 45. 오케이. 45. 자, 요거를 45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형상에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요 폭을 확인해 봅시다. 얼마 나오나요? 32. 오케이, 32. 그 다음에 얘네 깊이 값을 확인해 봅시다. 5 나오나요? 좋아요. 5 정도였던 거로 나도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이 치수 세 군데를 실측한 거를 가지고서 요 세 가지 실측한 거를 가지고서 치수를 넣으면서 형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줘야 되겠죠. 추가해서 그려야 되겠어요. 저는 양 끝점을 동일하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라인을 이제 그리도록 할 텐데, 요렇게 일부러 요렇게 끝점 일치를 맞추려고 해요. 끝점 일치. 기울어지더라도 이렇게 끝점 일치해 놓고 수평 조건만 주면 되죠. 요선은. 그죠? 여러분도 보나마나 이 두 개의 끝점들이 일치하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얘를, 이 라인을 선택하고 수평을 주면 되겠습니다. 수평. 그러면 이 두 개의 라인은 구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석이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구석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될까요? 먼저 동일선상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동등이라는 거 들어가야 돼요. 자, 동등 조건은 왜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좌우대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동등 조건을 넣는 거죠.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같아야지 좌우대칭이 되는 거죠. 좌우대칭이. 그래서 동등을 넣는 거고, 동일선상은 위치가 Y상으로 같다. 동일선상으로 놓인다는 것은 수평 조건하고 똑같은 셈이에요. 그래서 동일선상을 가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선분을 선택하시고 동일선상과 동등을 주도록 합니다. 한꺼번에 줬어요. 그랬더니 형상이 좌우대칭으로 자동 정렬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측했던 치수들을 주는데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작은 치수부터 보죠. 요거 5였죠. 5. 그리고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요거는 3, 2였나요? 네, 3, 2.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 5였나요? 아이고, 오타. 자, 요렇게 치수들을 다 넣었으면
과제도면 영상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돌출 보스 베이스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돌출할 때 값은 스케치면이 여기니까 값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베이스 부품의 요 면까지, 즉 곡면까지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얘를 돌출해 버리면 끝나요. 돌출 방향 1에 옵션을 곡면까지로 맞추고 베이스 부품의 요 면까지를 선택을 해주면 곡면까지로 해가지고 베이스 부품의 요 면까지 돌출되고 맙니다. 자,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번 돌출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돌출 보스 베이스. 자,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 방향 1의 옵션을 곡면까지로 바꿨단 말이죠. 이때 면을 선택해 달라고 선택 입력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베이스 부품의 면이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베이스 부품의 면만 클릭함으로 돌출이 끝나버려요. 요 면을 클릭함으로. 자, 이거는 굳이 값을 다시 확인해서 실측해 가지고 과제도면에서 갈 필요가 없죠. 베이스 부품에 그거에 맞춰서 깎아 놓은 거니까, 그죠? 자, 파트 이름 바꾸기 가셔서 얘를 02 브라켓 해가지고 드릴 지그 03 과제도면에 부품명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기시험장에서 품번만 나와 있기 때문에 부품명을 지금 하면서 아예 외우시면서 많이 가셔야 돼요. 이런 류들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간 것들은 브라켓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름명을 아예 외우시면서 가야 돼요. 아주 틀리면 감점이겠죠. 당연히 이런 거는 브라켓이나 또는 브라켓은 무슨 역할을 할 때 많이 하냐면 뭔가를 받치고 그럴 때 브라켓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서포터라는 이름을 쓰거나 많이 그래요. 다리 역할을 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받치거나 그럴 때 브라켓이나 또는 서포트라는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출제도면집이라는 책을 받으실 텐데 거기에 이름 짓는 방식이 또 나와 있어요. 이름을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다라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서도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그 책을 아직 안 받으셔서 그런데, 브라켓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들은 받치는 부품들 또는 지지하는 부품들일 경우는 서포트라는 것으로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가지만, 그런 식으로 이름을 구분해서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이 1번 부품의 경우는 베이스로 우리가 잡았는데 얘를 본체라고 가셔도 돼요. 몸체라는 이름으로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하셨고 요거까지 다 하셨죠. 어셈블리 경로로 해가지고, 자, 파트 이름 바꾸기와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필수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랬을 때 윈도우 탐색기에서 본인이 작업하던 이 폴더로 가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브라켓이라는 이 부품도 폴더 안에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자, 과제도면으로 다시 확인을 또 하도록 하는데요. 우선 1번 부품하고 조립하기 위한 암나사 불을 베이스에다 뚫어 놨죠.
1번 부품 쪽은 암나사가 이렇게 뚫려 가지고 있는 구멍이겠고, 그 다음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브라켓 쪽은 무슨 구멍이겠어요? 카운터 보여야 돼요. 그죠? 자, 그 그림은 역시 좌측면도를 보시면 육각 홈부치 머리 볼트에, 이 볼트에 둥근 머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정면도에는 이게 민자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가 매립되어 있다는 뜻이죠. 볼트 머리가 매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얘를 가지고서 구멍 가공 마법사로 바로 갈 필요가 있죠. 여기에 사용한 볼트가 우리가 M5로 우리가 앞전에 확인했어요. M5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이제 센터 간격도 측정 안 해도 됩니다. 베이스에 암나사부를 뚫어놨기 때문에 바로 가도 돼요. 구멍 가공 마법사로. 자, 그러면 베이스 부품에 사용한 구멍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처 탭을 누르셔야 돼요. 위에 있는 부품 편집 요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서 피처 탭을 누르시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바로 갑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구멍의 유형은 뭐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카운터보. 오케이. 그 다음에 KS의 구멍 붙이 볼트로 가시고, 구멍의 스펙의 크기는 M5, 어제 베이스 부품을 했기 때문에 M5 했던 게 남아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 조건이 블라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뭐로 바꾸는 게 좋아요? 다음까지 그냥 빵 뚫고 가는 게 좋죠? 다음까지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카운터 보호이고요, KS고요, 구멍 붙이머리 볼트고요, 그 다음에 구멍 스펙은 M5고요. 다음까지 요렇게 유형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위치 탭을 눌러서 배치하는데, 먼저 배치할 면은 이거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요거 할 때는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은선 표시로 바꿔주세요. 은선 표시로 바꿔주시면 베이스 부품의 암나사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부품의 암나사부에다가 동심해가지고 센터를 찾아서, 이렇게 센터를 찾아서 찍어줄 수가 있어요. 자, 위치 탭 갑니다. 면 선택해요. 표시 유형 은선 표시 놔둬요. 면에 수직 보기 해놔요.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면에 수직 보기 되죠. 자, 그러면 베이스 부품의 암나사 구멍이 은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나요? 여기다 커서를 가져다 대고 센터 위치에다가 찍어 주세요. 이렇게 센터가 표시됐을 때 구멍의 센터에 일치를 보시면서 찍어 주세요. 따로 스케치할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뭡니까, 두 군데는 맞춤 핀으로 가고, 가운데는 암나사부를 뚫는 거로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이 면을 선택해서 저는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눌렀나? 자, 면의 수직 보기 해가지고 중심선을 하나 잡아 놓는 게 좋겠죠.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으로 하나 잡아서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중심선의 끝점을 저는 잡는 거로 갔어요.
좌우 대칭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점을 찍어 주는데 하나 찍어 놓고 얘네를 요소 대칭 복사로 넘겨버리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을 찍는데 나머지 점은 중심선에 일치로 그냥 찍어 놓고요. 요랬을 때 좌우의 점은 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가운데 찍어 놓은 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같이 선택해 가지고 수평으로 구속을 주는 게 좋겠죠. 자, 수평으로 구속을 줬습니다. 자,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서리에서부터 Y 방향으로 이 점의 위치가 10mm 였죠. 이게 X 방향으로 점과 점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아까 이야기를 안 했네요. 20으로 보셨어요? 오케이. 20으로 보셨으면 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를 끝냈죠. 스케치 종료하시고 요때 이제 은선 제거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은선 제거로 바꿔놓고 구멍 가공 마법사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피처 탭을 눌러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가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양쪽에다가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맞춤핀 뚫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KS 규격의 나사 여유 값이 아닌 맞춤핀 구멍 요거로 선택을 하시고, 크기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소수점 이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5파이로 가야 되죠. 자, 5파이로 해가지고 요거 잡았으면은 얘는 마침 조건을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블라인드 형태 값은 그렇죠, 10. 자, 정리해보면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KS의 맞춤 핀 구멍 요거로 가고, 구멍의 스펙은 파이 5로 가고,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깊이 값은 10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 탭을 누르는데 평면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점을 선택할 때는 이 두 군데죠. 네. 자, 그러면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해 놓은 점에다가 일치를 보고서 찍었어요. 확인. 가운데 거는 다른 거죠? 앞나사 보러 가야 돼요. M5 앞나사. 자, 역시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로 들어가서, 참, 요거 할 때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명령, CAD에서 쓰는 것처럼 최근 명령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바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여담이었고요. 직선 탭으로 바꿔서 KS의 탭 구멍으로 바꿔야 되죠. 언제나 이거 일자형 파이프 탭으로 가는지 이거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탭 구멍. 자, 탭 구멍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구멍의 스펙 크기는 M5 블라인드 형태로 가야 되죠. 나사부의 깊이는 아래쪽에 쓰는 거죠. 아래쪽에다 쓰고 위에 쪽에 쓰는 거는 뭡니까? 나사부의 깊이 곱하기 1.25배라고 이야기하는 드릴 끝자리라고 요거를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10 곱하기 1.25배 요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직선 탭으로 해가지고 KS의 탭 구멍으로 M5 그 다음에 블라인드 형태 나사부의 깊이는 10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드릴 끝자리는 10 곱하기 1.25배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제 위치 탭을 눌러서는 평면을 요거로 선택하고 찍어 놓은 점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중심선을 그리셨다면 중심선의 중간점이 선택이 안 되게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위치 탭을 눌러서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해놨던 요 점에다가 일치를 보고서 찍었어요. 확인. 앞나사부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 디스플레이 요렇게 잘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스플레이 버그라고 그랬죠. 파트 파일로 한번 가서 재생성하고 어셈블리로 다시 오면 앞나사에 대한 가는 실선 도시가 제대로 돼요. 자, 뭐 혹시 또 뭔가 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파트 파일로 왔을 때 얘가 디스플레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보이기 숨기기에서 모든 주석 뭐 요거 켜져는 있으니까 재생성 한번 눌러서 요것이 어디 봅시다. 요렇게 파트에서 들어와 가지고 부품 편집으로 한번 눌러 가지고 피처 편집 한번 눌러 가지고 요걸 한번 더 보면 앞나사가 부가 표시가 돼요. 그죠? 피처 편집 한번 더 들어가자는 이야기였죠. 피처 편집. 그래 놓고 이제 스케치는 안 숨겼네요. 자, 요렇게 재생성 한번 누르고 세이브 한번 눌렀다가 어셈블리로 되돌아가면 앞나사부도 제대로 표시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피처 편집. 파트로 가서 자, 이 M5 나사 구멍에 대한 거를 피처 편집으로 한번 눌러주고 제일 하단에 속성 표시기 표시 체크되어 있고 얘네들 클릭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한번 하시고 확인 누르면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 되죠. 요때 재생성 저장 한번 눌러서 파트 창을 닫아서 어셈블리로 되돌아가면 어셈블리도 뭐 재생성으로 메시지 뜰 텐데 요거 앞나사부 제대로 이제 표시되기 시작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건가요? 진짜? 못따기 남았죠. 조립 방향 못따기가 남았죠. 자, 이 브라켓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카운터 보급에다 볼트를 꽂아 가지고 베이스 부품하고 볼트로 꽂아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겠죠. 조립을 하는 들어오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랬을 때 베이스 부품은 요쪽 모서리를 못따기를 해줬다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요렇게 모서리들이 1 곱하기 45도 못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 모서리 두 개를 저는 한꺼번에 선택하고 자, 빠른 실행창에서 뜨는 못따기를 바로 적용을 할게요. 값은 얼마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1 곱하기 45도예요. 1 곱하기 45도. 자, 요거를 흔히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무슨 못따기? 조립방향 못따기. 조립방향 못따기라고 흔히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재생성 한번 눌러놓고 자, 모두 저장 한번 눌러줍시다. 자, 다운돼서 저장한 거 날라갔는데요 하지 마시기 바래요. 재생성 한번 누르시고 신속 막대에 있는 디스켓 아이콘에서도 화살표 쭉쭉 내려가면 모두 저장이 있죠.
자,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내부 문서가 있다는 거는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이 안 된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저장 누를 때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거는. 자, 그러면 얘는 파트 작업을 다 했는가? 어떨까요? 신혁씨 어디? 위에 부분. 그렇죠. 좋아요. 박수. 잘 찾아줬어요. 역시 에이스. 자, 부시홀더를 이렇게 끼워 넣는 자리도 못따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요것도 못따기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때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면은 이 부시홀더가 꽂아지는 부분에 높이 값이 5mm 밖에 안 돼요. 못따기가 적용이 되고 나면은 직선 구간이 4mm 밖에 안 남죠. 자로, 여러분 자로 4mm를 한번 보세요. 4mm이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작아요. 아주 힘을 많이 받는 부품의 관계라면은 이건 위험입니다. 위험이라서 안 해도 되지만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양쪽에 맞춤핀을 아예 꽂아요. 이탈을 못하게 위치를 아예 저스트하게 잡아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볼트로 체결하는 겁니다. 단지 이 자리는 처음에 이 부시 홀더라는 부품을 처음에 얹어 놓을 때 역할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따기 1 줘 가지고 여기가 너무 낮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신영씨가 이야기한 부분 마저 못따기 갑니다. 1 곱하기 45도. 역시 재생성 모두 저장. 제 거랑 다른 분 이제 계시나요? 자, 그러면 파트 편집은 이제 종료할게요. 파트 편집은 종료할게요. 자, 파트 편집 우측 상단에 있는 파트 편집 아이콘 눌러서 이제 종료하셔도 되고, 좌측 상단에 있는 부품 편집 리본 쪽에 있는 부품 편집 버튼 눌러도 돼요. 자, 부품 편집에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부품이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제대로 보이죠? 네. 자, 이어서 작업하기에 앞서서 베이스 부품은 바닥에 있는 거라 구분이 잘 돼요. 브라켓 부품은 이게 부시 홀더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셈블리 상에서 부품의 색깔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부품명을 클릭하시면 표현이라는 기능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요거 눌러서 어느 단계를 가야 돼요? 어셈블리에서만 적용하는 아이콘 누르셔야 되죠. 파트 문서 단계에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단계 버튼을 어셈블리에서만 적용, 요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기본이 눌려져 있는데 색상 적용하기 앞서 보면은 요게 회색조로 되어 있죠. 얘를 뭐로 바꾸셔야 돼요? 표준으로 바꾸고 은가색하고 비슷한 거로 바꿔 볼게요. 황토색 보이나요? 황토색으로 바꿔 놓으면 나중에 이 위에 그 부시홀더를 작업할 때 요 부품의 모서리 선들은 황토색으로 다 바뀌어요. 어느 부품의 모서리 선인지는 색깔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꿔 놓으니까 어때요? 와이어의 색깔들, 선의 색깔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부품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놨고요. 자, 이번에는 부시 홀더를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부시 홀더를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평면은 어셈블리의 평면 중에 어느 평면이 부시 홀더를 설계하기에 가장 적합할까요? 네, 마우스를 제가 갖다 놔서 여러분이 힌트가 되셨죠?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구분해서 대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새 파트를 들어갈 때, 우리가 새 파트를 들어갈 때는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을 클릭해서 요거 수문선으로 표시된 거가 뭐예요? 브라켓에 부시 홀더와 닿는 면이죠. 요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스케치를 가는데, 아유, 선이 삐뚤어졌네. 요렇게 선을, 아유, 오늘따라 계속 삐뚤어지네요. 자, 요렇게 수문선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요렇게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갑니다. 부품 삽입에서 새 파트 요거 들어가서 어셈블리의 무슨 면을 클릭하시라고요? 우측면 평면. 그래요. 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면의 수직 보기 해놓고요. 자, 투명 처리가 됐기 때문에 브라켓의 요 면을 바로 찾을 수가 있나요? 예. 그리고 요 면도 찾을 수가 있죠? 예. 두 개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소 변환 하려는 거죠. 요소 변환 두 개를 먼저 따놓읍시다. 요소 변환 해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따놓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뭐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음영 처리. 자, 그러면 요 끝점은, 좌측에 있는 끝점은 요거 당겨서 올려놓을 필요가 있죠. 됐나요? 그러면 역시 요소 잘라내기 코너 옵션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니은자 형식으로. 그죠? 요소 잘라내기 코너로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 끝점도 역시 오른쪽으로 가는 요 끝점도 요거 참 하나 더 해야 되네. 요소 변환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죠? 요거 하나 더 합시다. 요 모서리선 요소 변환. 자, 요소 변환 들어와서 요 모서리도 하나 더. 자,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참 재미나요. 요 점을 클릭해 가지고 요 끝점에다가 끌어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일치로. 자, 요렇게 요 끝점을 클릭해서 요렇게 일치, 동글뱅이 두 개 뜨죠. 요렇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간 요 끝점은 그냥 클릭해 가지고 끌어 당기면 되죠. 됐죠? 요렇게 끝점 당겨 올렸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이 실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선이 요 면에서부터 얼마 떨어지는지 실측해 보세요. 몇 밀리예요? 4mm.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이 간격은 얼마가 돼요? 38? 38? 그죠?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도. 자, 얘는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의 높이를, 왼쪽에 있는 높이를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높이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거 높이는 얼마가 나오세요? 네, 2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치킨 맛있어요. 자, 둘 넣으시고 5, 6 넣으시고 4mm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실측이죠. 이렇게 다 확인하셨나요? 다 동의하죠? 갑니다. 자, 라인을 시작합니다. 라인을 시작해서 끝점 일치를 보고서 이렇게 선을 올리고 마지막 점이 좌측에 대해서 끝점 일치로 피드백이 이게 보이죠? 요럴 때 클릭해 가지고 요 점에다 바로 찍어줬어요. 선에 대해서 작업을 끝났으면 치수를 바로 갑니다. 요 선과 요 선의 높이는 4mm.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은 5, 6도.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은 둘 치킨. 됐나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해야 되는데 아씨 내가 앞전에 이 브라켓 할 때 이 홈의 값을 얼마로 잡았더라? 과제도면 다시 볼 필요 없어요. 풀다운 메뉴 도구의 계산으로 가서 측정을 눌러도 되고 계산 탭을 눌러가지고 측정을 눌러서 이때 바로 브라켓의 요 모서리를 클릭해서 3이 요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누르면 아하 내가 얘를 중간 평면으로 해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방향1의 옵션을 중간 평면으로 놔두고 이 중간 평면으로 갈 때 이 값을 32로 가야 되겠구나. 다시 과제 도면을 보고 할 필요 없어요. 다시 과제 도면을 볼 때 자꾸 잴 때마다 여러분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잡아놓은 걸 기준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계산 탭에 있는 이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요 모서리만큼 얘가 돌출 보스 베이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 이 설계 도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 갑니다. 한영전환 안 됐군요. 돌출 보스 베이스 방향 1의 옵션은 뭐라고요? 네, 값은 얼마라고요? 그렇죠, 3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품을 이름부터 바꾸고 외부 외부 파일의 저장 요거를 가야 되겠죠. 얘는 부시 홀더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파트 이름 바꾸기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도 파트 이름 바꾸기 해놓고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도 바로 같이 할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디자인 트리를 열고자 하는데 제가 커서를 움직이는 부분을 잘 보세요. 바가 뭡니까? 이 디자인 트리 쪽에서 바가 이렇게 가버려요. 여러분 되게 불편할 거예요. 이 바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 놓고 디자인 트리를 이렇게 열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부시 홀더 입장에서 여기 구멍을 이제 파야 됩니다. 아, 이거 왜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몇 번 부품이에요? 5번 고정 라이너라는 부품이 들어가죠? 이거 이 구멍 자리 실측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규격집을 가야 되죠, 당연히. 그죠? 자, 이때 고정 라이너 규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항이에요? 43항에 고정 라이너 있나요? 네. 43항에 고정 라이너가 있는데 이 고정 라이너의 경우는 뭡니까? 먼저 앞전에 삽입 부시에서 참고를 해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정 라이너 입장에서는 이 D1이 여러분은 42항의 삽입 부시 규격을 같이 보고 계시기 바래요. 고정 라이너 입장에서 D1이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삽입 부시가 들어가는 거죠. 고정 라이너 입장에서 D1이 삽입 부시 입장에서 뭡니까?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 안 돼요? 다시. 그러면은 우회전 노치형으로 갔을 때 삽입 부시 여기 요 호칭되는 지름 D가 삽입 부시의 D가 고정 라이너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D1이 되는 거죠. 그죠? D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삽입 부시 쪽에서 이 호칭 지름 D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D2가 30이었을 때 18로 요거 확인했던 거죠. 즉 18짜리 삽입 부시가 들어갈 수 있는 고정 라이너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D1을 보시면 18짜리가 있죠. D1이 요 안에 이제 삽입 부시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D1이 18이면은 고정 라이너 입장에서 호칭 지름 D는 바깥 지름 D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26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과제 도면에 와가지고 요 구멍을 실측하는 거는 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재보세요. 실측해 보세요. 27 정도로 보이세요. 그죠? 뭐 26으로 보이면 다행인데 27 정도로 잘못 보고 이거 그리면은 이건 완전히 틀린 게 되는 거예요. 27로 그냥 실측해 버리고 재버리면.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요거는 규격집으로 와서 고정 라이너 부품의 호칭 지름 D를 찾아오는 요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 라이너의 호칭 지름 D를 찾으려면 삽입 부시에서 삽입 부시 입장에서 D1 값을 보고 와야 돼요. D1 값을 보고 삽입 부시의 D1 값은 뭡니까? 요거 18이었고 그다음에 호칭 지름을 고정 라이너의 호칭 지름을 26파이로 이렇게 찾았으면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정 라이너가 들어갈 구멍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요거 중요한 거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제 도면에서 마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요 센터의 간격입니다. 요 센터의 간격이에요. 요 센터의 간격은 베이스 부품 만들면서 우리가 맞춰준 자리가 있어요. 베이스 부품을 만들 때 구멍을 한번 뚫은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구멍을 어디에다 맞췄어요? 원점에다 맞췄죠. 그런 거로 우리는 고정 라이너에 대해서 들어갈 구멍을 돌출컷 하기 위한 스케치를 요 면에다가 들어갈 때 원을 그리고 이 원이 파트의 원점에 놓이게 일치하게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의 지름값은 규격에서 확인한 26파이가 돼야 되고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예. 네. 자, 이게 괜히 여기서 또 이거 실측해가지고 뭐 요 선에서부터 이렇게 실측해가지고 갈 때 1mm씩 이렇게 틀려버리면 이거 틀린다는 거예요. 값이 틀려져 버려요. 아시겠죠? 이거는 바로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합니다.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서클을 그리시는데 바깥에다 대충 그려 놓고요. 크기를 미리 정해 놓을게요. 크기 치수 26파이 넣고, 그 다음에 우리는 파트의 원점하고 서클의 센터하고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일치 조건만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치. 스케치 끝났네요. 더 할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이번에 가야 될 거는 피처 명령 뭐로 가야 되겠어요? 돌출 컷. 돌출 컷의 방향 1의 옵션은 뭐로 바꾸셔야 될까요? 다음까지. 그래요. 아유, 척척 이제 잘하시네. 자, 그러면 요렇게 중요한 부분에 그 구멍을 뚫어 놨고요. 이때 이거는 빼먹지 말고 봐야 되겠는데, 야중에 할 때 그 마무리할 때 조립 방향 못따기를 빼먹을까봐 미리 좀 이야기할게요. 고정 라이너는 위에서 이렇게 낑겨 들어가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겠죠. 부시 홀더에다가. 이럴 때 조립 방향 못따기는 여기에다가 1 곱하기 45도 들어가 주는 게 맞겠나요? 그죠? 요거 이해되시죠? 1 곱하기 45도 조립 방향 못따기 이거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할게요. 1 곱하기 45도. 자, 그랬을 때 아, 쌤, 여기가 너무 얇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모르겠고, 제작은 난 모르겠고, 답안만 작성 잘 하자. 이거예요. 네. 근데 저거를 1mm씩 쓰면 그 부시의 외경 플랜지 부분에 거기가 1mm씩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될 거예요. 아, 요거에서 보면은 30파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매립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장치의 역할은 드릴을 그냥 위에서 드릴만 이렇게 꽂아서 안내 역할하는 부품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서 얘가 밀려 들어가는 위험은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조상으로 조금 위험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요 지그의 역할은 드릴이라는
요 공구를 요 구멍 안에다가 넣으면서 안내 역할을 하는 센터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안내 역할을 하는 하나의 치구일 뿐이에요. 힘을 많이 주면서 작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따기가 심하게 1mm도 어떻게 보면 심한 거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요 위에 얹어지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고정 라이너도 알고 보면 이렇게 못따기가 살짝 있고 얘도 못따기가 살짝 있고 이러할 때 밀려 들어갈 위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좋은 질문이었어요. 박수. 자, 여기저기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 해주고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못따기를 마저 이제 실측해 볼게요. 역시 선을 연장해서 긋고 D1, D2를 다 확인해 봅시다. 얼마씩 나오나요? 3mm 나오나요? 그래요. D1, D2 3mm 나와요. 요거는 3 곱하기 45도로 못따기를 가면 되겠죠. 어느 모서리에다가 가면 돼요? 여기하고 못따기 한 김에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두 군데에다가 못따기를 가면 되겠어요. 3 곱하기 45도죠. 보이죠? 3 곱하기 45도. 자, 요런 식으로 못따기 잡아 놨고요.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가도 될까요? 바로 뭔 소리지? 뭐 때문에 구멍 가공 마법사 간다는 거예요? 브라켓이랑 조립할 자리, 그죠? 브라켓 쪽에서 그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가기 위해서 스케치 해가지고 점을 3개 찍어 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맞춤핀 구멍 2개 뚫고 가운데에 직선 탭으로 뚫고 했잖아요.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가도 돼요. 참고가 되니까. 자, 대신에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뭐로 바꿔 두시는 게 편해요? 은선 표시로 바꾸는 게 좋아요. 자, 은선 표시. 은선 제거일 줄 알았죠? 은선 표시. 자, 요래 바꿔놓고 위에 면을 클릭을 해야 되니까 살짝 요렇게 틀어가지고 위에 면 선택하기 편하게 바꿔 놓으시고 구멍 가공 마법사 갑시다. 먼저 앞서 직선 탭을 썼기 때문에 직선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뭐 가운데 자리를 먼저 판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자리는 뭐로 가야 돼요? 카운터 보호죠. 그래요. 카운터 보호로 바꿔야 되고요. 카운터 보호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멍 붙이 볼트이면서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M5 자동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은 마침 조건만 다음까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마침 조건을 다음까지로 바꿔놓고 위치 탭 바로 가도 되겠죠? 위치 탭으로 바로 와서 평면을 먼저 얘를 선택해 주고요. 요래 놓고 면의 수직 보기 하자는 거죠. 면의 수직 보기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브라켓의 앞나사부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서,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다 대서 이렇게 센터 표식이 떴을 때 센터에다가 일치 구속 보면서 찍으세요. 가운데 하나만 뚫으면 되죠. 자, 확인. 동일한 요령으로 좌우측에는 뭡니까? 구멍 가공 마법사의 뭡니까? 맞춤핀 구멍으로 가야 돼요. 구멍 가공 마법사 바로 갑시다. 또 바로 가가지고 어느 거로 바꿔야 돼요?
구멍으로 바꾸셔야 돼요. 맨 위에서도 맨 오른쪽에 있는 구멍 요거 선택하시고 나사효율값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안됩니다. 뭐로 바꾸셔야 돼요? 맞춤핀 구멍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크기는 크기는 5파이 그래요. 얘는 다음 조건, 다음까지라는 마침 조건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왜요? 부시홀더 입장에서는 그냥 관통되는 거죠. 다음까지 옵션 그대로 살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위치 탭으로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자,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요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면의 수직 보기 한번 하셔서 역시 은선 표시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맞춤핀 구멍 2개가 디스플레이 될 거예요. 이 모서리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센터 표식이 뜨죠. 이때 센터에다가 역시 일치 아이콘을 보면서 일치 구석 조건을 보면서 역시 클릭해 주세요. 다른 모서리에 일치가 안 뜨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조립이 이제 하기 위한 카운터 보호와 맞춤핀 구멍 2가지 다 뚫어졌습니다.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되돌려 놨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실 거 있죠? 뭘까요, 신혁씨? 그거 조립 방향 못따기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생략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브라켓 쪽에다가 요렇게 못따기를 줬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 못따기를 준다면 요거 너무 지나치게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못따기를 주면 이 관계에서는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요게 너무 얇으니까. 그리고 이런 오해들을 여러분이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못따기를 부시홀더에다 줬다면 하는 거 여기까지도 못따기를 줘야지 라는 부분이 더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진동이 발생하거나 그러겠죠. 드릴이 윙 돌면서 들어갈 때 진동이 발생하겠죠. 여기 부분만 못따기 들어가 있으면 요쪽에 응력이 집중이 생깁니다. 응력이 집중이 생겨요. 파손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 색깔로 표시하는 여기만 못따기를 준다. 이거는 설계에서 안 좋은 방식이에요. 못따기를 여기도 같이 줘야 돼요. 응력이 집중이 해소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도 다 응력이 생기니까 이런 모서리들도 다 줘야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모서리 줘야 될 자리들 자꾸 확장해서 보게 돼요. 이걸 피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다고 보면은 차라리 브라켓 쪽에다 이렇게 못따기 하나 주는 거로 퉁 이게 낫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는 좀 설계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요건 좀 멀리 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조립 방향 못따기와 부시 홀더에 대해서 작업할 거는 웬만하니 중요한 부분들은 다 끝낸 것 같네요. 마무리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재생성 누르시고 신속 막대에 있는 모드 저장 눌러 주시고요. 파트 편집은 종료해 두시고 이 부시 홀더 역시도 색상을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색상은 이 표현에서 색상을 뭐로 바꾸는 게 좋을까? 얘는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얘는 초록색으로. 어떤 사람은 이걸 연두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풀색이라고 하고 한국말 정말 어려워요. 자, 초록색으로 저는 그냥 이야기했어요.
자, 요걸로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뭐 재생성 한번 누르고 또 저장을 할게요. 네. 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는 색상으로 하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